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난달에 사상 최고에 달했다고 합니다. 통계청은 저출산에 따라서 육아 부담이 줄었고요. 또 결혼이 늦어지면서 골드미스가 늘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저출산으로 육아 부담이 줄었다. 이 설명은 좀 걸립니다. 아이를 적게 낳으면은 육아를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어서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 그러니까 경단녀가 되는 횟수는 줄어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 보면은요, 직장 그만두면 다시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또 교육비나 내 집 마련, 노후까지를 생각을 하면은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어서 가정과 일을 병행하는 여성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보육 공약에 일하는 엄마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경기지사 두 후보가요, 보육교사를 공무원으로 만드느냐 마느냐 이걸 놓고 연일 설전인데요. 전 유감입니다. 역시 아빠들의 일뿐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중요한 게 보육의 질을 높이는 거라면은 공무원화를 하느냐 마느냐 이걸로 다투시지 말고요. 일하는 엄마들을 진짜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경쟁을 하셔야 됩니다. 사내 유치원을 만드는 여성복지로 생산성이 높아졌다. 이런 기사는 안 보시는군요.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여성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또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같이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최저가 시공, 최저가 낙찰제가 재해 또 부실 시공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최저가 낙찰제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고요. 3부에서는 무려 12조 원에 달한다는 렌탈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수기, 공기청정기, 매트리스와 안마의자에 냉장고까지도 빌려 쓴다고 하는데요. 위생 부분에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위약금 폭탄을 맞기도 한다고 합니다. 3부에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대한항공 선수 로페스로 단독 찬스를 맞습니다. 네, 바로 슈터나요 슛! 골이에요. 브라질까지 환상적인 슛이네요. 대한항공 상파울로 주 5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꿈의 브라질, 이토록 화려한 축구는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LG 울트라 HD TV의 초고화질로 다시 없을 화려함을 즐겨라. 화질도 3D도 4배 더 살아있다. 꿈의 화질, LG 울트라 HD TV. 네, 오늘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PB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해외 시장이 양호하게 마감이 되었고 특별히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상승세를 보여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한국 시장도 강세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만 이내 약세 전환하면서 약세 마감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는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공통되는 상황인데요. 오늘 거래소 종합주가지수는 4.52포인트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만 장중에 무려 21포인트대까지 하락폭을 늘려나가면서 장 막판은 조금 회복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72포인트 전일 대비 0.63% 하락한 2000이 깨진 1997.63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바로 확인을 해보면은요. 코스닥 시장도 0.86포인트 전일 대비 0.16% 하락하면서 547.97포인트로 마감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요? 오늘 그러게요. 이렇게 많이 네. 빠진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들의 선물 배도입니다. 네. 그동안에 장 올라오는 과정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특징적 부분이 외국인들의 선물과 현물의 동시 매수가 있었다라는 그랬죠. 점 예. 언급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선물의 흐름이 확연히 돌아섰습니다. 500개약 가까운 선물 매도가 있었는데요. 이 흐름은 지난 주말에 매도 전환한 이후 연속으로 이틀 나왔다라는 것이 조금 시장 참여자들에게 불안감을 좀 주는 대목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최근에 이번 상승이 사실은 한국 시장의 자체적 동력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국내 수급 흐름
것과는 상관없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말해보면 외국인들에 의해 올랐다. 즉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 올랐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지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외국인들은 다른 지역보다는 유럽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그 유럽 시장이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몇몇 국가들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는데 역시나 드라기 총재의 이야기가 네. 그 어떤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낮은 인플레를 계속 그대로 두고 보지는 않겠다라는 언급을 했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유럽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로 굉장히 중요하게 보아야 할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짧은 라디오 방송에서 다 언급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네. 최대한 응축해서 표현을 해드리면 최근에 주식시장이라든가 세계 자금 흐름 동향, 금융시장의 흐름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생각하시고 전제하셔야 될 게 달러 약세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달러 약세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유로화 약세 전략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있었고, 네. 이번 마리오 드라기 총재 언급을 통해서 이제 정말 유럽에서는 6월 달에 금리 인하할 건가 보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5일 날이죠? 네네. 그래서 그러면서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 달러 약세에 이어 유로 약세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즉 그동안 계속 달러 약세, 그러니까 유럽과 유로와 관계를 보면 유로화는 강세, 달러가 약세였는데 최근 이런 그 전망이 대두되면서부터 유로화가 약세로 돌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유럽 시장 좋았고 유럽 자금들이 해외로 막 이렇게 펼쳐지면서 한국에도 유럽 자금이 온 것처럼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들 매수는 그런 흐름 아니었느냐 이렇게 뭐 예상이 되었는데 유럽에서 이번에 선거가 있었죠. 네. 선거가 있었는데 좀 특징적 흐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극우주의자들과 극자주의자들이 한꺼번에 더 많은 비중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더 많은 숫자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극과 극으로 갔죠? 예. 네네. 근데 이제 둘 다 통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 극자 극우는 반 EU 정서를 좀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즉 유럽 통합의 흐름에서 좀 반대적인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의회에 진출했다 하는 점은 향후에 유럽 통합이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죠. 이것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우려감이 혹시 나오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면서 장중 이렇게 시장을 보았는데 외국인들의 네. 선물 매도가 이렇게 상당 부분 크게 나왔다라는 점은 그 우려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 표현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도 중요합니다만 내일과 모레장에서도 외국인 선물 매도가 연속으로 네. 나온다면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 섞인 시각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럽의 금리 인하 기대가 조금 꺾였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유럽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그대로 있습니다만 네. 그 유럽 통합에 대한 그 어떤 신뢰감들이 흔들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통화의 흐름들도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로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한 것이 아니냐 하는 네. 그런 의혹이 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 외국인들 매수하기 전에 선물 매수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유로화가 계속 약세를 보일 것이냐? 그러면 그걸 봐야지 된다는 건가요? 네,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네. 지난주 말부터 그랬는데요.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달러 유로화에서 유로화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 네.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다음에 중국 상하이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가 네. 또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를 보시면 주식시장 흐름 읽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PB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가계부채가 계속 늘고 있으면은 사상 최대를 또 경신했나요? 예, 계속 아무튼 최대치 기록이 경신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은요, 지난 3월 말 현재 가계 신용이 1,024조 8천억 원. 그래서 3개월 전보다 3조 4천억 원이 늘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가계 신용이라는 거는, 제가 요 통계 말씀드릴 때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일반 대출 외에요. 이 카드사들의 신용 판매 신용.
그러니까 이 카드 결제 대금 같은 네. 거, 또 현금 서비스 이런 거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 부채의 총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가계신용 총액이 작년 1분기에는 한 9천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꺾이는 거 아니냐 그런 뭐 기대도 나왔습니다만 2분기에 무려 16조 원 이상 늘었고 3분기에 14조 원, 4분기에는 무려 27조 원이나 늘어났고요. 네.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3조 4천억 원이 1분기에 늘었는데 원래 이 1분기는 좀 비수기입니다. 가계부채가. 전통적으로 2분기, 3분기, 특히 이제 4분기에 많이 집중이 되는데, 아무래도 어쨌든, 작년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3조 4천억 원이 다시 늘었으니까, 네. 가계부채의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쓰지는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어디에 이런 대출들이 쓰이는 걸까요? 1차적으로는 그 전세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세 비용이 많이 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사실은 가계부채의 증가세보다도 더 문제는 지금 소득 증가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빚이라는 것이 어차피 경제 규모가 커지면 빚도 사실은 늘어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상례인데 중요한 거는 빚이 늘어나는 것보다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빚이 얼마 늘어나느냐보다는 항상 소득이 늘어나는 거, 버는 거에 비해서 빚이 얼마나 늘어나야 이걸 봐야 되는데 사실 소득 증가세는 지금 뭐 거의 제자리 걸음 상태고 빚이 많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만약에 소득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난다면은 상환 능력은 커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항상 소득 문제하고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 소득 상승세가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이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이 아닌가. 그리고 소득이 안 늘어나고 거기다가 뭐 전세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니까 빚이 더 많이 늘어나는 네. 이런 지금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빨리 좀 경기가 많이 돌고 내수가 살아나서 이 소득 증가세가 좀 이렇게 눈에 띌 정도로 피부로 느낄 정도로 늘어나는 것. 이것이 더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어제도 KDI가 뭐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도 성장률을 조금 낮췄잖아요. 전망치를. 네. 보면은 소비 둔화가 가장 큰 우려가 되던데 네. 이런 추세에서는 소비가 늘어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핑을 하는 데 있어서는 편리함을 많이 찾는 것 같은데 손안에 이 모바일로 쇼핑하는 경우가 많나 봐요. 예, 전체적으로 이제 쇼핑 패턴이 네. 매장에 가서 구매를 하는 오프라인 쇼핑보다는 온라인 쇼핑이 더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온라인 중에서도 일반 PC보다는 이 모바일, 스마트폰을 통한 구매가 네. 확실히 빠르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올 1분기 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0조 4천억 원, 그래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6% 이상 늘어났는데요. 전체 그 구매 증가세 이런 것보다는 훨씬 가파르게 늘어나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 10조 4천억 원 온라인 쇼핑 거래액 중에서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2조 8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네. 대략 25%가 넘는 그런 비중인데 이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56%나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 2배 늘어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전체 소매 판매 중에서, 전체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소매 판매 중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9.7%에서 작년에 10.9%로 처음으로 이제 두 자릿수 진입이 됐고요. 올 1분기는 지금 12%까지 올라갔는데, 이 중에서 또 한 4분의 1 정도는 모바일이라고 하니까요. 네. 모바일 쇼핑이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는지 아마 지금 추세로 간다면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구매가 더 크게 늘어나는, 더 비중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네. 그 중에 아마 상당 부분은 모바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참고로 온라인을 통해서 가장 많이 구매하는 제품이 뭔가요? 여행이라든가 예약 서비스라고 합니다. 네. 이제 확실히 이제 예약, 여기서 말하는 예약은 꼭 뭐 여행 예약뿐 아니라 뭐 티켓, 뭐 비행기라든가 뭐 이 운송수단 티켓 구매일 수도 있고, 극장 티켓 구매일 수도 있고 이런 건데 대부분 확실히 그런 건 이제는 온라인이 정착이 된 것 같고요. 네. 그 밖에 의류라든가 패션 이런 상품들도 온라인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마트가 시장이 없어서 식료품도 온라인으로 사긴 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근데 모바일 쇼핑은 안 예. 해봐가지고. 모바일은 아직 예. 좀 글쎄 이제 뭐 화면이 좀 익숙하진 않아요. 작으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왠지 조금 아직 불안감이랄까요? 예. 이런 거에 대한 것들도 있는데, 특히 이제 젊은 20대, 30대, 특히 이제 싱글족들 중심으로 해서 모바일의 이 구매 패턴은 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는 정말 많은 환경이 달라지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네. 네. 소비자 심리 지수 역시나 많이 하락을 했네요. 네, 이번 소비자 심리 지수가 중요한 게 세월호 참사 이후에 소비자들의 심리가 이제 반영이 된 첫 번째 통계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네. 조사한 건데요. 이것이 예상했던 바이긴 하지만 어쨌든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5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CSI, 이 소비자 심리 지수라고 하죠. 이 기업의 심리 지수는 BSI라고 하고 소비자들의 심리 지수는 이제 CSI라고 하는데 이게 105를 기록을 했습니다. 105면은 사실은 이런 심리 지수가 100보다 높다는 거는 어쨌든 뭐 좀 경기를 좀 낙관적으로 보는 체감 심리가 아무래도 체감 경기가 아무래도 좀 긍정적이라는 뜻이긴 하지만 이 수치 자체가 전월이 108이었고 이번 달이 105였으니까 낮아졌다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작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은행은 세월호 참사 여파가 소비자 심리에 반영됐다고 어느 정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의 악화가 이게 정말로 기조적인 것이 될지 아니면 뭐 일시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일지는 6월 통계를 봐야지 알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경기 회복, 당초 금년 초에 기대했던 것은 경기의 회복, 내수의 회복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좀 기대감이 섞여 있었는데 네. 최근 들어 움직이는 양상을 보면은 세월호 요인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세월호뿐이 아니더라도 경기 회복세가 그렇게 예상만큼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런 우려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화점들도 안 팔려서 걱정이다. 그래서 상시 세일이나 상시 이벤트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지갑을 열기는 좋지 않은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체감 경기가 별로 좋지가 않아서. 근데 이런 소식 들으면 약간 위화감을 느낄 수는 있겠는데 어제 다음 카카오 합병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벤처 주식 부호로 또 급부상을 하게 됐어요. 벤처 투자하는 이 자본가형 창업자들의 랭킹을 한번 이렇게 쭉 매겨봤더니요. 이 카카오 의장 어제 다음하고 전격적인 합병을 발표했던 카카오톡을 만든 이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 주식 규모 보유 주식 규모가 9,169억 원. 그래서 이 신흥 IT 주식 부자 순위 4위가 됐다고 합니다. 네. 1위는 이 넥슨이라는 그 국내 최대 이 게임사를 가지고 있는 이 김정주 회장이 1위고요. 주식 가치가 1조 7천억 원. 2위는 네이버 창업자이자 지금 네이버의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이혜진 의장이 1조 1천억 원, 1조 2천억 원쯤 되고요. 3위는 NC소프트, 여기가 김정주 회장의 그 넥슨하고 합쳤죠. 김택진 사장이 1조 1천억 원, 그리고 김범수 의장이 4위. 어쨌든 다 나이들이 다 46세, 47세. 특히 이혜진 또 어제 그 김범수 의장이 두 사람은 86학번 동기생이고. 그렇죠. 어쨌든 이 벤처 붐이 일고 닷컴 붐이 일던 시절 어떤 벤처 창업을 통해서 IT 분야에서 하나의 그 일가를 이룬 이 대표들이 엄청난 그 부를 축적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전통적인 그 상속형 재벌보다는 훨씬 뭐 이런 또 이 신흥 보호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다 공대 출신이군요. 그렇죠. 공대 출신은 아이도 대부분 86학번 언저리. 네, 예. 하고 아무튼 뭐 대단한 분들이네요. 네, 취재를 할 때 예전에는 굉장히 친하게들 지내시기도 하셨던 분들인데 이제는 뵐 수가 없어요. 그런가요? 네, 부부들이 되셨고 거물이 되셔서 한번 좀 뵙고 싶네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전화 연결 상태가 좀 고르지 못했는데요. 여러분의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3프로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5월에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세월호 참사에 이어서 어제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까지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게 최저가 낙찰제가 원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공사에 안전관리비가 포함되어 있고 또 최저가 낙찰제 시공과 고비용 시공의 사고 비율이 비슷하기는 한데 어쨌든 최저가로 하려다 보면 부실 시공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가 낙찰제 문제는 무엇이고 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를 2부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YTN Hops English Debating Championship. YTN이 주최하고 YTN 라디오가 후원하는 2014 청소년 영어 토론 대회가 오는 7월과 8월 개최됩니다. YTN과 함께하는 꿈과 열정의 무대.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올여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영국 최고의 교육도시 옥스퍼드에서 품격이 다른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와 APC가 주최하는 영국 주니어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프랑스와 스위스, 이탈리아의 문화유적지를 돌아보는 현장 학습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주니어 영어 캠프. YTN 웹사이트나 서울 전화 723-0550, 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년차 경제 전문 기자 김인경 기자가 전하는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 김인경의 생생경제. 어머머, 진짜 경제는 장바구니 안에 있지. 발로 뛰는 생생경제가 찾은 구석구석 경제 현장. 장바구니 생생경제. 그래, 시연아 아이스크림 먹자. 시연아 무슨 아이스크림 먹을래? 너 사줄 거냐? 진짜 사줄 거냐고. 이거. 야, 맛있다. 반값 아이스크림은 별로 매출에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반값이라고 해서 제 가격 2,000원 놓고 5,000원인데 지금 이제 정찰제로 돼가지고 많이 올라서 1,200원 됐어요. 콘 같은 거는 1,000원에서 50% 할인 판매한다 해서 500원이나 올라서 이제 600원이 됐거든요. 그때 500원이나. 말만 반값이라는 거지. 가격은 다 올려놨잖아요. 2,000원이 1,000원 판매했던 거고 반값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정찰제로 해가지고 코드가 찍혀 나와요. 지금은 정찰제가 됐는데 그렇게 환영하는 건 아니에요. 뭐 반값이었을 때나 지금 매출은 똑같습니다. 정찰제 판매로 하면 동네 슈퍼마켓이 좀 타격이 있습니다. 편의점하고 슈퍼마켓하고 보면 동네에서 편의점으로 많이 갈 거예요. 편의점은 깨끗하고 그리 갈 것 같아요. 네, 장바구니 생생경제, 우리 생활 속의 경제 현장을 다녀오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김미란 리포터가 동네 슈퍼마켓에 다녀왔고 들으신 것처럼 아이들이 이제 아이스크림을 막 고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반값 아이스크림은 뭐 매출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단언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게 반값 아이스크림을 한 군데서 안 한다고 해서 이게 딱 고쳐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올려놨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일단 제품 가격을 올려놓고 반값에 파는 것처럼 하는 제조사들의 가격 정책도 문제고요. 또 유통업체들이 이거를 전체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은 어딘가에서 또 불균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값 아이스크림을 찾아가는 그런 수요가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더운데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YTN 라디오 앱 예스가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로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우리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5월에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정부도 사실 나가는 돈 아껴야겠죠. 그러니까 공사를 발주를 할 때에도 최저가 낙찰제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가격을 쓴 사람에게 이 입찰이 돌아가는, 그러니까 수주를 하게 되는 그런 게 최저가 낙찰제인데요. 이게 또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근본 원인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값싼 공사비를 써내게 되면 아무래도 부실한 자재를 쓰려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부실을 불러올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비용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또 최저가 낙찰제 시공과 고비용 시공을 비교를 해봤을 때 사고 비율이 그렇게 차이는 안 난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최저가 낙찰제가 뭔지, 문제는 어떻게 극복을 하면 좋은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산업관계연구소의 박채규 교수님이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저가 낙찰제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무엇이고 언제부터 도입됐는지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최저가 입찰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입찰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를 해서 이제 심사 기준에 적합한 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는 제도인데요. 네. 이게 이제 적격 심사 낙찰제의 변별력을 강화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이제 낙찰 하한선에 운찰제로 전환한다는 적격심사제도의 지적에 따라서 이제 사실상 기술 경쟁이 제한되고 1,000억 원 이상의 초대형 공사의 경우에는 시장 기능 제고를 통해서 건설업체의 기술 개발 및 원가 절감을 유도하고자 2001년도 1월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2001년이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정부나 공공기관들은 거의 다 이런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을 하고 있나요? 300억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고 있죠. 설계 시공, 분리 입찰인 경우에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최저가 낙찰제라는 게 다른 기준보다, 그러니까 어떤 시공 능력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일단 공사에 드는 돈을 적게 써낸 데에 낙찰이 되는 거군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제 능력이 있는 자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죠. PQ라는 사전 심사를 통해서 네. 실적과 기술자 보유 현황과 경영 상태 이런 등을 평가를 해서 예. 소위 패스된 업체들 중에서 가격도 가장 로이스트가 아니고 입찰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1단계, 2단계의 심사 기준이 있는데 네. 그걸 통과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 최저가 아닙니다. 예, 다시 말씀해 주세요. 반드시 가격의 로이스트는 아니다는 거죠. 나름대로 정부도 저가 심의를 한다는 겁니다. 덤핑을 방지하기 위한.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최저가 낙찰제와 입찰 방식이 다른 것이 턴키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어떤 그렇죠. 것들이 이제 있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턴키, 소위 설계 시공 일괄 입찰이라는 것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술 제한 입찰이라는 것이 있고 또 300억 미만의 적격 심사 입찰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 것보다도 가격이 좀 우선되는 기준이 되는 게 최저가 낙찰제다라고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정부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최저가 낙찰제를 한다라고 봐야지 되나요? 어떤가요? 예산의 효율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측면도 없지는 않죠. 네. 근데 또 비용을 크게 아끼는 효과가 있지도 않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이제 낙찰률만을 놓고 보면 시작할 때 저희 낙찰자를 결정한 시점에서의 금액만을 놓고 보면 네. 이제 소위 유형이 비슷한 적격 심사 낙찰제하고는 한 10%의 낙찰률의 차이는 있죠. 그러면은 10%의 차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이제 발주자가 예를 들어서 설계를 100원에 했다면 네. 적격은 한 80%인 80원에 가져갈 수 있고 네.
최저가는 70원인 70%에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정부로서는 70원만 지불을 해도 되는 쪽을 선택하려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반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10원을 손해 본다는 입장의 논리는 설 수 있겠죠. 네. 그런데도 이 최저가 낙찰제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 제도가 그렇기도 하고요. 예. 또 따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일단 낙찰을 받아야 되니까 거기에 중점을 두게 되면은 비용을 점점 낮추는 경쟁을 하게 되는 게 아닐까요? 그게 이제 우리 건설 산업의 특징이라고도 해야 될 수주 산업의 한계점인데,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소위 손실 보는 건설 수주를 계속 해야 될 입장에 몰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네. 이를테면 이제 면허 조건에 따라 가지고 상시 고용 건설 기술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수주를 못하면 그 사람들을 그냥 놀고서 노는데도 일을 안 하는데도 그 급여를 줘야 되는 수밖에는 없죠. 현장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회사 입장에서 보면 100원을 손해를 볼 바에야 덤핑을 해서 50원을 손해를 보는 것을 선택을 하는데, 네. 그것이 이제 덤핑 수주로 연결이 되는 거고, 거기에 하나를 덧붙이면 이제 임금도 임금이지만 실적이라는 것이 있어요. 회사를 이 다음에 입찰했을 때 평가하는 실적. 그 실적이 덤핑 수주를 하지 않으면 실적이 고갈되는데, 없어지는데, 네. 수주를 하게 되면은 그 실적을 유지를 하게 됨으로써 이 다음에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100원을 다 손해를 보는 것보다 50원을 손해보고라도 미래를 계속할 수 있는 수주 실적을 유지하는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금 여력이 있는 대형 건설사라면은 뭐 어떻게든 보전을 하겠지만 중소 건설사라든지 이런 곳들은 이렇게 마이너스 구조를 계속 이어나가기는 어렵잖아요. 이제 똑같이 지금처럼 많은 소위 과다한 건설업체가 있다고 보면, 지속적으로 있다고 보면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건설사 수가 너무 많다라는 지적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예. 첫 번째는. 그러면은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필요는 있다라는 그런 전제로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이 하청을 주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뭐 발주를 해서 이걸 입찰을 받은 데서, 그러니까 낙찰을 받은 데서 하청을 주고 또 하청을 주고 하는 이런 어떤 먹이 사슬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사가 손해를 보면은 또 하청업체도 손해를 보고 계속 줄줄이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가 또 문제가 아닐까요? 그래 이제 개연성은 뭐 부인할 수 없겠죠. 원공사가 저가로 수주를 했다면 자기가 100% 저가 수주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하도급 업체에게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고, 또 법으로는 허용되어 있지 않지만은 또 그 하도급 업체는 직접 시공자인 건설 근로자나 뭐 기술 장비 업체들에게 또 전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개연성은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현실적으로 또 없지 않는 거죠. 네. 개연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신중하게 그냥 말씀을 하시는 거고, 실제로는 이런 일들이 좀 보이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결국은 뭐 상생하자라는 말도 사실은 이런 관계에서는 어려운 게 될 거고, 건설사도 또 살아야지 될 테니까요. 뭐 상생이라는 의미가 의미가 발주자가 자기의 효율성을 포기하는 상태에서 발주자가 일정한 금액을 뭐 가장 적절한 시공자의 금액이 얼마일까를 설정을 할 수 있다면, 소위 뭐 시장 경쟁을 안 하고 어느 선을 그어줄 수 있다면 가능한 이야기겠지만, 우리는 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조건에서는 발주자가 금액을 결정을 해가지고 딱 정해주는 것이 소위 적격 입찰이거든요. 근데 그 적격 입찰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최저가를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소위 발주자가 인위적으로 인위적인 선을 그어서 적정한 이 정도 금액은 최소한 업체들에게 가야 하도급 업체나 그 밑에 하도급 업체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뭐 이런 선에서 발주자가 정해주는 금액이 있는 것이 300억 미만의 적격 심사인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최저가를 선택을 한 것이니까,
또 하나를 선택을 하면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죠. 그런가요? 그러면은 교수님께서는 이 최저가 낙찰제가 어쨌든 적격 심사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부작용들은 있지만 끌고 갈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문제가 되는 소위 이제 문제가 되는 뭐 하도급에 대한 그다음에 동반 상생에 대한 뭐 방해 요소가 있는 지장의 요소가 있는 문제점들 뭐 건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선에서 바꿔가야 되겠죠. 그것이 지금 정부가 하려고 하고 있는 소위 종합심사 제도라는 것이고. 종합심사제라고 하면은 어떤 건가요? 그거는 이제 종전에 우리 이제 최저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격만의 경쟁이 아니라 이제 기술 경쟁을 유인하면서 적정한 자격 요건을 가진 자가 가져가도록 하기 위해서 가격의 요소를 조금 최저가보다는 가격의 경쟁의 요소를 조금 적게 두는 뭐 한 40%는 기술 경쟁 능력이 있는 회사로 가져가도록 하는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이제 덤핑의 요소가 좀 줄어드는 그런 요쪽을 많이 취하려고 하는 쪽의 개선 방안이 지금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종합심사 입찰 제도입니다. 그러면은 최저가 낙찰제를 이게 좀 과격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예 없애고 그냥 종합심사 낙찰제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런 것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뭐 단원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리스크를 완화하고자 한 2년 동안의 시범 사업 운영을 해본 다음에 확대하는 것을 논의하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런 최저가 낙찰 때문에 결국 부실공사가 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데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이제 최근에 우리 건설 산업에 그 분석된 자료가 있어요. 발주 방식에 따른 시공 평가 점수를 이제 분석을 했는데 그게 이제 논의되는 이제 분석된 취지는 아마 국회나 최저가에 이제 우리 2012년대에 전국 전면적으로 100억 이상으로 확대하는 취지에 따라 가지고 타당하느냐 하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아마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저가가 점수가 시공 평가 점수가 89.81, 적격이 89.94, 텅키가 93.80이에요. 그래서 낙찰률의 차이는 최저가는 70% 정도, 적격은 80%, 텅키는 93%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최저가와 적격의 점수의 차이가 낙찰률은 한 10% 정도 차이 나는데 실질적인 시공 평가 점수, 계약 목적물의 완성도 점수는 뭐 소수점 0.1점이 차이가 나는 정도니까 소위 입찰 금액, 계약 금액이 높거나 낮다고 해서 계약 목적물의 시공 평가 점수가 다르다, 현저하게 다르다 하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최저가 낙찰제 때문에 부실공사가 왔다라고 단언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힘들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시공 평가한 점수가 뭐 소수점 차이에 불과하니까. 아,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대충 감으로 그러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거네요.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최저가 낙찰제도 여러 가지 이제 뭐 하도급 이어질 때 어떤 연쇄 부실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대안을 제시하신 게 종합심사 낙찰제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최종적인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시범 사업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이제 논의되고 검토되는 내용으로 보아서는 그래도 최저가의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는 있겠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낙찰 제도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꼭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계약 상대자, 즉 시공자들은 외형적으로는 겉으로는 적정한 공사비를 요구를 하면서도 자기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측면으로 보면 정부의 제도의 빈틈을 허점을 파고드는 성격이 강해서 알겠습니다. 그 완벽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장담할 수는 없는 사안일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경희대 산업관계연구소의 박채규 교수였습니다. 창업, 도전에서 실전까지 좋다. 작은 고추가 맵다라고 하죠. 소상공인 시장에서 작은 가게가 큰 가게를 이기는 사례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탄입니다. 창업 컨설팅사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소장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사원입니다. 잘 되는 그 작은 가게 중에서 음악국수집이라는 게 있다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악이 있는 국수집, 음악국수인데요. 청취자들 입장에서는 음악국수가 어떤 건가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음악을 먹고 사는 누들 카페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음악이 단순히 듣는 음악뿐만 아니라 마시름 즐거울락해서 즐거움을 마시는 국수집 이런 의미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네. 보면 좀 특이한 국수집인데요. 음악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게다가 맛있는 국수에다가 술맛 나는 안주 메뉴까지 있는 좀 색다른 누들 카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재밌는 누들 카페, 색다른 누들 카페를 하려면은요. 어떤 매장의 분위기 연출이나 경쟁력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될 텐데 비법은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이승원 대표라는 분인데요. 네. 음악 카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승원 대표가 음악 자체를 좋아하고요. 또 음악의 음반 매장에 운영했던 경력을 살려서 매장에 들어가면 음반 CD도 많이 있고요. 수백 장이 널리죠. 수만 장이 이렇게 쭉 전시가 돼 있고 또 요즘 40대들이 열광하는 뭐 피규어 장식이라든지 네. 천정의 다양한 펜던트 조명 하나도 기성품이 아닌 직접 이 대표가 만드는 핸드메이드 조명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프랜차이즈 음식점 같은 빤한 음식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작은 공방 같은 이런 분위기를 네. 연출하면서도 어떤 소비자들 특히 여성 고객들 입장에서는 아기자기하고 한 끼 식사도 하면서 술 한잔도 할 수 있는 네. 이런 특별한 국수 주점이라는 컨셉이 강남역 일대 직장인들에게 아마 먹히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케팅도 좀 특별하게 하셨나요? 어떤가요? 지금 이승원 대표의 마케팅 포인트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온라인 시장을 상당히 잘 공략한 측면이 있는데 이승원 대표 같은 경우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SNS 쪽에 시간을 투여하면서 이미 온라인상에서 노출되고 있는 음악국수집에 대해서 고객 반응에 반드시 댓글을 길게 달아주는 전략. 최소한 네. 5줄 이상 길게 달아줌으로 인해서 한 번 댓글을 올렸던 고객들을 충성 고객으로 연계하는 이러한 마케팅 전략이 어떤 장기적으로 신규 고객을 끌어들이는 이런 네. 소통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성공 요인일 것 같고요. 창업자 입장에서 또 다른 또 벤치마킹 할 만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승원 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총 투자 금액 한 7천만 원 정도 비용을 들여서 네. 한 달 순이익으로 본다면 최소한 4,500만 원 이상 지금 순이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창업자 입장에서는 최소 비용을 들여서 최대 부가가치를 올리는 방법 뭘까?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볼거리와 놀거리 그리고 음식점이기 때문에 상품 경쟁력의 만족도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네. 좀 어떻게 보면 오감 만족, 오감 마케팅을 잘 구현했다 이런 측면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사람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이승원 대표 같은 경우는 특히 직원 하나를 뽑더라도 이 경쟁력 있는 직원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마케팅 전문가인 측면에서 상품을 구현하기는 또 쉽지 않기 때문에 조리 인력을 파트너로 직접 세움으로 인해서 조리와 직접 운영과 조리를 분리하는 이러한 인력 운영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상품 경쟁력, 고객 만족도로 이어지는 측면. 마지막으로는 역시 창업자가 스스로 즐거워하는 네. 즉 내가 좋아하는 음악, 내가 좋아하는 분위기 속에서 나의 코드에 맞는 이런 고객들하고 즐겁게 창업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아마 요즘 어떤 그 청년 창업자들이나 신세대 창업자들에게는 한번 벤치마킹 해볼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듣기만 해도 좀 즐거워지네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상우 스타트 비즈니스 소장이었습니다. 채소 과일을 많이 먹자는 당연한 건강 상식. 하지만 80년 전엔 뉴트리라이트의 혁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식물 영양소로 세상을 바꿔온 80년. 뉴트리라이트 더블 X에 담겨 있습니다. 80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꿈의 브라질. 이토록 화려한 축구는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LG 울트라 HD TV의 초고화질로 다시 없을 화려함을 즐겨라. 화질도 3D도 4배 더 살아있다. 꿈의 화질 LG 울트라 HD TV. 33프로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쇼핑에서 레저까지 백화점에서 이마트까지 즐거움과 편리함이 가득가득 신세계 전국 어디에서나 쇼핑의 자유. 신세계 상품권 샵에 0945번 문자 주신 분입니다. 3901번님.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서 하도급 업체에게만 고통이 전가가 되니까 사고를 막을 여력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2888번님도 제도 문제가 아니라 부실 시공을 제대로 관리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제도가 아무리 바뀌어도 또 사람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은 세월호 사고는 반복될 것 같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생생경제 의견 있으시면은 샵에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저는 3부에서 뵙겠습니다.